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5주차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기타 소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을 지금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어느 부분을 공부하는지 모르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하는데 헷갈리고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수업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소득세는 그 종합소득세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네 가지로 분류해서 과세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종합소득세 파트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 파트를 보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결국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무엇이냐? 바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이 소득금액들을 지금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얘기를 했고 금융소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사업소득에 대해서 살펴봤죠.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종합소득금액 6가지 중에서 나머지 3가지 소득금액에 대해서 이번 주에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을 살펴볼 거죠. 이 6가지 소득금액을 합친 게 바로 종합소득금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학습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자 소득금액과 배당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금융소득, 즉 이자 소득은 총수익금액과 배당 소득금액은 총수익금액 그 자체가 이자 소득, 즉 금액, 배당 소득금액 해서 금융소득금액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여기에 배당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배당세액공제라는 그 이중과세, 즉 법인에서 한번 과세가 되고 법인에서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 또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기 위해서 바로 배당가산액을 더해주고 배당가산액을 바로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로 차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이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총수익금액을 계산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해서 이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장부 작성을 통해서 산출된 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세무조정 사항으로서 총수익금액 산이 필요경비 불산입은 더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 산이 총수익금액 불산입은 차감을 해서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산정된 사업소득금액은 결국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직접 계산한 사업소득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된다고 했죠. 자, 이게 이제 그 사업소득금액이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이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금액은 총수익금액, 즉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서 산정을 하고, 연금소득금액도 총수익금액, 즉 총연금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금액도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산정을 하죠. 자, 그래서 우선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근로소득금액에서 살펴볼 건데 이제 이 근로소득의 학습 목차를 보면 뭐 근로소득의 범위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그 다음에 비과세 근로소득, 그 다음에 이러한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의 과세 체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의 범위를 보면 자,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고용관계입니다. 즉 고용관계라든지 또는 이 고용관계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서 자, 비독립적으로 인적 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 이것을 근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용계약의 고용관계에 의해서 비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바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바로 고용관계에 의해서 비독립적인 인적 용역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바로 근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한 소득은 뭐 봉급이 됐던 뭐 급여 또는 보수, 뭐 국회의원이 받는 뭐 세비라든지 또는 뭐 상여금이라든지 또는 직무발명 보상금, 뭐 회사의 직무와 관련된 뭐 특허권을 개발을 해서 그 직무와 관련 특허권에 대한 특허권 실시료라든지 특허권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직무 발명 보상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뭐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이러한 것들 이외에 뭐 기밀비라든지 뭐 교재비라든지 뭐 또는 종업원이 받는 뭐 공로금, 위로금, 뭐 개업 축하금이라든지 뭐 학자금이라든지 뭐 장학금 또는 뭐 근로수당, 가족수당, 뭐 각종 수당, 이런 것들도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주택수당이라든지 뭐 급식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또는 뭐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즉 회사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라든지 또는 종업원이 뭐 주택을 구입함에 따라서 그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회사가 저리로 대여를 해준다든지 또는 무상으로 대여를 받음으로써 그 무상대여 또는 저리로 받으면서 받는 그 금리, 이자만큼 그 이익에 대해서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예전에는 뭐 이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과세가 되지 않았었는데, 자, 이러한 공무원들이 받는 이런 직급보조비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공무원들이 받는 뭐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받는 상금과 부상. 자, 이런 것들은 전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소득세에서는 각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체계, 물론 6가지 소득금액에 대해서 합산해서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해서 과세가 되지만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소득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각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소득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강의 대가로 받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 강의를 해서 받는 것이냐에 따라서 소득이 구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 강사로 고용돼서 지급받는다 그러면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 뭐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다 그러면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강의가 업으로, 즉 사업적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다 바로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학원이 지급받는다. 자, 그러면 이것은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고문, 즉 회사에 일정한 고문을 하고 고문료로 받는 이 소득 구분에 어떻게 구분을 하냐? 바로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따라서 고용관계에 의해서 비상인 자문력으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즉 이런 고용관계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자, 고용계약에 의해서 받는 고문료다. 이것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 고용관계가 아닌 전문직이라든지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뭐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이런 경영자문 용역을 회사에 제공했다. 이것은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이다. 이런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냐? 자, 일반 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돼서 지급받는 급여, 일반 근로소득 또는 상용 근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용근로소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되어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뭐 1급 또는 시간, 뭐 일당을 받는다든지 또는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를 일용근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반 근로소득은 뭐 근로 제공에 따라서 이 시간이나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받는데 바로 근로계약을 통해서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으면 일반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 고용기관 관계없이 이것은 일반 근로소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용근로소득이라는 것은 결국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근로계약, 즉 근로계약 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서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을 계산해서 지급받는 것을 일용 근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근로소득은 이 근로소득 간이세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 일용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바로 1급이죠. 일당. 여기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를 하고 여기에서 일용직은 15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15만 원 공제해주고 여기에 6%를 곱하고 다시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1-55%를 하면 이게 바로 원천징수 세액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반 근로소득은 뭐 연말정산을 해야 되고 일용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하지 않고 바로 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각각의 근로자에게 얼마의 급여를 지급했는지 그 지급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지급 명세서 제출 시기가 다음에 3월 10일이죠. 자, 이게 이제 세법이 바뀌어서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매월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게 지금 세법 개정안에 올라가 있죠. 자, 일용근로소득 같은 경우 즉 일용직에 대해서 일당을 지급하는 이 원천징수 의무자는 바로 일용직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 지급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분기별로 지급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뭐 바로 일별, 월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냐? 자, 바로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또는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지 또는 뭐 시간적 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또는 복무 규정의 준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용근로자는 어떤 자들을 일용근로자라고 얘기하냐? 바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근로 시간의 성과에 따라서 일당을 받는 자, 그러한 자를 바로 일용근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용직, 건설 현장에 많죠. 그래서 건설 현장, 건설 공사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바로 1년 미만의 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받는 일당. 자, 이것은 바로 일용직 근로자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당초 근무 계약 시 3월 이상,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을 했으나 3개월 미만 퇴직했다. 자, 이러한 경우도 일반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당초부터 이렇게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 제공을 하고 받는 대가만 일용근로자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3개월이란 것은 뭐 고용일수 90일에 의해서 계산하는 기간이지만 뭐 간헐적으로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2, 3일씩 뭐 월에 2, 3일 또는 월에 뭐 1, 2주씩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3개월 이상에 걸쳐 같은 고용주에게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돼서 3개월 이상에 걸쳐서 근로를 제공했다 그랬을 때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바로 일반 근로자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일용직은 원천징수세액을 계산을 하냐? 바로 일당으로 20만 원을 5일 동안 근무를 했다. 그러면 자, 일당 20만 원을 5일 근무한 경우 총 지급액 20만 원이죠. 여기에 15만 원 차감하면
일용 근로소득금의 5만 원이 되는 거고 여기에 6%를 곱하면 3,000원이 산출세액이 되고 이 산출세액의 55%인 1,650원을 근로세액공제를 해주게 되면 바로 1,350원이 바로 원천징수세액 즉 결정세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금액은 결국 얼마를 원천징수를 하면 되냐 바로 이 1,350원에 5일을 곱한 6,750원을 원천징수를 하면 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바로 지방소득세로 바로 670원 10%인 670원을 같이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용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 소액 부징수 즉 소액의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액 부징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 징수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일간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한다. 만약에 5일간 일당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 그 5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가 1,000원 이상이면 소액부 징수를 적용하지 않고 원천징수 세액으로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일당이 18만 7천 원이다. 그러면 원천징수 세액 즉 결정세액이 990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당이 18만 7천 원인 경우 원천징수 세액이 990원으로서 1,000원 미만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경우는 소액부 징수에 해당이 돼서 원천징수세액이 없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하루에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세액 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을 하고 소액부 징수도 사업장별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일용근로자의 납세 의무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고 세율은 6%고 단일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자 그리고 근로소득세액공제 이외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바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해서 보험을 들고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죠.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자 바로 이 종업원의 사망 등을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해서 드는 이 보험으로서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또는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회사가 납부를 해준다.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해준다. 자 이것은 바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고의라든지 중과실 이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청구를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해서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 보험료를 회사가 납입해 주는 경우 자 이러한 보험료에 대해서도 바로 근로소득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서 이 사택 즉 사택 제공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즉 회사에 근로를 하면서 퇴근 후에 지낼 수 있도록 그 주택을 제공해주는 이 사택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즉 회사에 그 근로 제공하는 이 근로자를 위해서 주택을 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주택 즉 사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또는 이렇게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을 제공받고 이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 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바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를 하는 겁니다. 자 소액주주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상장, 비상장 법인 발행주식 총액 1% 즉 발행주식 총액 1%가
액면가액 3억 중 적은 금액의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임원인 자를 결국 소액주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은 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즉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 출자자, 즉 주주이면서 임원이면서 대주주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이 주택 제공으로서 얻는 이익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즉 주주가 주주이면서 임원이면서 대주주에 해당되면서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즉 회사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바로 그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고 또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 같은 경우 바로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즉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를 하는데, 이러한 과세 제외 대상 사택의 범위는 어떤 것이냐? 과세 제외 대상으로 보는 사택의 범위는 바로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저가로 근로자에게 제공했다든지, 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를 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 이 경우 임대차 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 퇴직, 이사하는 때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 임차를 위해 일부를 만약에 부담한다. 자, 그러면 사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는 사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원에게 무슨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를 제공해 준다. 자, 그런 경우 이러한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직원한테 레지던스 호텔을 제공해 준다 그러면 그 레지던스 호텔에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봐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내복지기금에서 받는 지급 금품. 자, 사내복지기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회사가 어느 정도 이익에 대해서 근로자와의 그 복지를 위해서 그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출연을 합니다. 자, 이것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에서 일정 기금을 출연을 해서 그 기금에서 받는 금품은 바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를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내복지기금이 기금의 용도 사업을 규정한 정관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기금에서 보조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내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으로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기업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해서 근로자의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합니다. 자,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보통 우리 일반 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 공기업 같은 경우에 많이 이 근로복지기금이 되어 있죠. 그래서 LH라든지 SH라든지 이런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러면 주택공사, 이런 경우, 자, 이런 이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에서 일정 부분을 출연을 해서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일정 금액,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사업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 경조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업원이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종업원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자, 이랬을 때 주는 이 경조금이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범위 내에 종업원에 지급하는 경조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도록 하죠. 이 비과세 근로소득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이 4대 보험을 납부를 합니다. 즉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납부를 하는데 뭐 산재보험 같은 경우야 뭐 회사에서 전액 납부를 하지만 국민, 건강, 고용보험은 뭐 50%씩 회사 50%, 그다음에 근로자 50% 나누어서 내죠. 자, 이때 기준이 되는 게 이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급여를 기준으로 할 때 바로 이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즉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를 하고 4대 보험을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20만 원을 받는데 급여를 120만 원을 받는데 20만 원이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그러면 바로 120만 원에서 20만 원을 뺀 100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산정이 돼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과세 근로소득은 실무적으로도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알아두면 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 근로소득 실비 변상전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법령이라든지 조례에서 각장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이라든지 뭐 일직료, 숙직료, 여비라든지 뭐 연구단체라든지 학교 교수들이 받는 뭐 연구 보조비라든지 연구 활동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라든지 뭐 취재수당이라든지 벽지근무수라든지 뭐 지방이전 지원금 중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직료, 숙직료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서 회사에서 가장 많이 비과세 금액으로 처리하는 게 바로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이죠. 차량 운전 보조금인데, 자,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서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자, 출장 여비를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 금액에 따라서 받는 월 20만 원까지 차량 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차량 운전 보조금 20만 원 비과세는 주의해야 될 게 무작정 뭐 직원이 차량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차량 운전 보조금 20만 원 지급하는 게 비과세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종업원의 그 차량을 통해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출장료비 대신에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으로 받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는 겁니다. 자, 실무적으로는 뭐 이 차량 운전 보조금 20만 원을 통상적으로 그냥 비과세로 해서 20만 원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4대 보험을 뭐 적게 내기 위해서, 이 4대 보험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근로자도 이득이고 회사도 이득이기 때문에 보통 급여에서 차량 운전 보조금으로 해서 이 20만 원을 차량 운전 보조금으로 해서 비과세 처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세금이 너무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세금 징수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일괄적으로 차량 운전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적정하게 지급했는지를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부 추징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차량 운전 보조금 20만 원을 비과세로 넣는 것을 이제 지양하게 됐죠. 이제 안 넣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일직료, 숙직료, 이 실비변상 정도 금액 비과세 급여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사용자로 받은 급여,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로 보는 겁니다. 즉,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6세 이하의 자녀 2인 이상을 둔 경우에도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거고,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했다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를 하는 거고, 맞벌이 부부 6세 이하 자녀 1인 각 근무처로부터 보육수당 수령하는 경우 각각 월 10만 원 이내 금액 비과세를 하는 거고,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받는다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육아휴직을 한다 그러면 고용보험공단으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이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되는 거고, 자, 차량 또 실무적으로 많이 비과세 처리하는 게 바로 차량 운전 보조금 위에 식사대입니다. 자, 이 식사대에는 바로 회사에서 사내 급식을 제공을 해주면 이 사내 급식을 제공해주는 경우에 제공을 해주고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제공을 한다. 이것은 과세입니다. 자,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되는 것은 바로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라든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바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봐서 비과세 급여로 본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뭐 사내급식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뭐 음식물을 제공해준다든지, 자, 그랬을 때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되는 거고, 과세 근로소득으로 급여로 봐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로서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라든지 또는 식사,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비과세가 되는 거죠. 자, 직무발명 보상금, 바로 회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뭐 특허권을 개발을 해서 직원이 특허권을 개발을 해서 그 특허권에 대한 실시료를 받는 경우, 자, 그러한 직무발명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은 연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연 500만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로장학금, 뭐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는 바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로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를 말하며 수입 시기에 따라서 뭐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급여는 뭐 근로를 제공한 날, 즉 근로 제공일이 속한 연도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즉 법인 회사의 잉여금 이익에 대해서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는 바로 잉여금 처분 결의일, 뭐 처분일이 속한 연도고, 뭐 인정상여, 뭐 법인의 급여 비용이 뭐 송금 불산이니까 비용 처리가 안 돼서 그 안 된 비용 처리가 법인 밖으로 유출됐는데 그 유출된 금액이 뭐 근로자에게 귀속이 됐다. 자, 이것을 인정상여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인정상여는 바로 해당 사업연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 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 시기가 되는 거고, 이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한번 참고 삼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근로소득 금액은 바로 이 총수익 금액, 근로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총급여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 대가로 받는 연간 근로소득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일용근로소득은 제외를 하죠, 당연히. 그리고 비과세 소득 금액은 차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해 주는데, 자, 이 근로소득 공제는 뭐냐? 바로 총 급여 받는 급여 기준으로 달라지는데, 뭐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그 급여액의 70%, 그다음에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350만 원 더하기 총 급여액 빼기 500만 원에서 40%고, 뭐 총 급여로 받은 총 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1,475만 원의 1억 초과 금액의 2%를 바로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총급여가 3,380만 원이다 이랬을 때 근로소득 공제 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냐? 자,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 금액을 보면, 자, 3,380만 원 3,380만 원은 바로 이 구간에 해당이 되죠. 자, 총 급여가 3,800만 원에 해당하는 구간은 바로 요 구간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380만 원은 이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이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공제는 바로 750만 원에 1,500만 원 초과 금액의 15%를 근로소득 공제 금액으로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총급여가 3,380만 원이면 750만 원 더하기 3,380만 원 빼기 1,500만 원 곱하기 15%를 하면 바로 근로소득 공제 금액으로 1,032만 원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은 바로 이 총급여 3,380만 원에서 근로소득 공제 1,032만 원을 차감을 하면 바로 2,348만 원, 2,348만 원이 바로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근로소득의 마지막으로 이 근로소득 과세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부분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